네,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FOMC 회의 이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지난 주말에는 미국 주가가 크게 올라서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말 장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양대 이벤트를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짚어본 부분이긴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옛날과 비교해서는 좀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 트위터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어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되면서 이 세스테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고용을 흡수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네, 거다, 쓸어버리겠다 하는데요. 결국은 쓸어버리겠다 해서 바이든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항상 뭐든지 현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분석해야 제대로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트위터 관련된 일론 머스크와 바이든 정부 간의 싸움은 아마 지루하게 진행될 거렇게 보이고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역시 여러 가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최고 금리가 높게 하겠다. 그리고 인플레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신뢰가 떨어져 있다. 피벗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각도에서 사실 페드 회의 직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악몽은 이번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악몽에서 탈피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페드의 직전 이전수로 다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가장 이렇게 관심이 됐던 것이 달러 가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113에서 110으로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미 투자자들의 연말 장세에 엄두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개선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심리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수가 CNN FI 지수죠. 최근에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에 피벗 CNN의 FI 지수가 58대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전일 바로 금요일에 54에서 58로 탐욕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많은 부분의 연말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청자분한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증시 붕괴론과 달리 한 다우존스가 14%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하고 랠리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스마트 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땡스기빙 랠리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두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땡스기빙과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거든요. 특수가 얼마큼 되느냐. 이 대목이 이제 땡스기빙 랠리라든가 크리스마스 랠리를 결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지금 미국 국민들은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되면 지난 2년 동안 소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 소비, 어떤 분은 보복 소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보상 소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원달러 환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달러 인덱스가 피벗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113에서 110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가운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9 금요일 날 외환시장에서 마감 지수로 이렇게 됐습니다는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개장 환율이 20원 정도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NDF 환율이 1,400원대 내에서 지금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NDF 환율을 본다면 특히 개장 환율이 한 2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원달러 환율 부분에서 지난 달 말에 일부 사람들이 1,448 장중 갈 때 1,6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달러를 뒤늦게 투자했던 달러 포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사실 1,419원으로 그 수준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진 수준이고요. 최근에 피벗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으면서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개장 환율이 지금 한 20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장을 맞는 기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투자자는 뭐 버티면 되겠습니다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장 초반에 이렇게 수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오늘 결정한다 하더라도 좀 오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고 하는 게 좋다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NDF 환율이 1,400,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400원대 내외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다는 걸 시청자분이 꼭 염두에 둬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 대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결국은 이제 뒤늦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플레를 잡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의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측면에 시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양면성. 그런 과정에서 자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부작용,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든가 경제 고통이라든가 또 다른 국가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에 대한 국제 시각이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파월의 고집스러운 당신 매파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파월의 11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의 얘기를 대반란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뭐든지 대반란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동안 IMF 부총재, PRFSW 세계은행 총재,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비아스 총재 이런 국제 수장들이 세계경제 안정 차원에서 당신네들이 인플레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계 경기라든가 세계 교육을 축소시킨다 하는 측면에서의 비판이 많이 이렇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 비판이 강도 있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 학계도 유명하시죠. 우리 입장에선 스티브 러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페드의 고집스러운 인플레 잡기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 시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의사록에 11월 발표문에 사실은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피벗에 대해 시사했던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최고금리 발언, 인플레 갈 길이 멀다 하는 쪽으로서 강한 매파로 인식되는 상태에서 서로 미스매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국제수장의 반대 그리고 11월 발표문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뉘앙스적인 차이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11월 의사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제 브레이크 아웃 기간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페드 인사들의 발언이 있는데요. 페드 인사들의 발언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페드 인사들도 서도 파월 의장이 한통속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얘기를 디펜스하는 쪽으로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도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매파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적 측면에선 과거만큼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피봇이라는 게 과연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번 주에 발표될 10월 CPI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게 10월 CPI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10일 날 전해서 발표되는데요. 일단은 피봇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살아 있어요. 우리가 11월 기자회견에 매파 발언돼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서는 계속 기대에 대한 피벗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 이런 것이 지난 주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배경이 되거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10월 달에 CPI가 10일 날 전해서 발표되는데 일단은 미국에는 금리 인상의 정점은 지났습니다. CPI는 정점이 지났습니다. 아시겠으나 6월 달에 9.1%에서 효과가 이렇게 만만하게 나타나지만 7월 달에 8.5%, 8월 달에 이렇게 8.3%, 9월 달에 8.2%에서 금리는 계속해서 정점을 지난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도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면 한 8% 내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 4개월 연속 이번에 월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4개월 연속 줄어들게 정점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올려가는 게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8%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피벗에 대한 기대가 더 고개를 이렇게 들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예상의 8%인데 8% 밑으로 7% 나오느냐 하는 측면에선 자, 지금까지 이렇게 확 물가가 잡히지 못한 데에는 역시 생활 물가, 네. 주거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CRB 지수가 4개월 연속 떨어진다든가 특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기도 7% 넘음에 따라서 집값 하락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반영되는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식료품 가격과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는 종전에 비해서는 9월 이전에 비해서는 집값 하락세가 CPI 하락률로 더 반영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보면은 8% 밑으로 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7.8, 7.9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8% 밑으로는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 가격에 우리가 달리 가중치라든가 집값의 가중치가 우리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톡톡 떨어지면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이제 완전히 떨어진 상태고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면 미국의 CPI 구성의 가중치가 가장 많은 3대 요소들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피벗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지속해서 올린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물가는 좀처럼 안 잡히고 있죠. 네,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시청자분이 그 궁금한 사항을 저한테 전해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전 앵커와도 직간접적으로 간접이 돼 있습니다는 뭐 이렇게 지주회사 회장님께서도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느냐. 과거 같은 경우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금방 지금 더더구나 8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물가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잡히긴 잡아도 왜 이렇게 만만하게 잡히느냐 하는 이 측면에 다들 그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잠시 좀 자막을 통해서 빨리빨리 좀 얘기하면 이번은 총수요와 총공급 요인이 서로 비셔 사이클, 악순환 구조가 돼 있다. 근데 금리 인상은 총수요 대책이다. 근데 공급 측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요인이 과거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는 지금은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키는 독점 요인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1990년대에는 인터레스트 깔리면 공급 측의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공급 측 성장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가고 공급 측 요인이 길어지게 물가는 떨어지는 골드락스 국면인데 이번에는 독점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 이렇게 딱 비용 증가, 전앵커의 임금이 상승하면 이것을 아마존 입장에서는 않으면 수익 감소. 근데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 독점력 이용해서. 네. 이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0년대와 달리 심리적 효과가 크다. 그래서 기대 심리 이 부분인데 자, 전앵커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심리가 자, 한상준 논설위원한테 딱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나는 느끼기에 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염된다. 이런 것이 가스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늦게 사실 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늦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페드 입장. 그래서 페드의 자체적인 요인도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인플레가 불거졌을 때 이 전에 미리 예측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 대처였는데 이것도 선제적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플레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다. 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평균 물가제 이것을 들어서 인플레를 박제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키웠다 하는 이 측면이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리 인상은 수요 측 대책이다. 근데 공급 측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금리를 갤러핑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역시 인플레 원인과 대책 간의 금리 인상 대책 간에 우리가 보면 효율적 대책이 아니다. 목적과 수단의 입장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팀버간 정리에 이렇게 반하기 때문에 역시 효과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모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금증이 이런 대목에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풀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선거 관련해서 페드 입장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긴축을 추진하는데 금리 인상 같은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정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재정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은 완화. 이 또한 사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은 요인으로 가세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가장 크게 실망하는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실 이 중간 선거 문제는 내일 아마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간 선거 앞두고 원래 중간 선거는 집권당이 불리한 거거든요. 뭐 갈아보자 뭐 이런 쪽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간 선거 앞두고 뭐가 이슈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자 경제 분야, 그다음 인플레. 요 인플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를 별도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걸까지 포함한다면 약 50%가 경제 문제가 바이든 정부가 실망을 끼쳤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은 과거에는 정치, 군사 뭐 이런 쪽에 또 뭐 의료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 선거에 쟁점이 됐습니다는 이번은 경제 문제다. 그렇죠. 경제 문제. 약 50% 이상이 네. 미국 국민이다.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에서 집권당을 평가할 때 이번엔 집권당에 대한 평가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간접적 평가거든요. 집권당이 민주당의 평가는 자 미절 인덱스 가지고 얘기한다. 미절 인덱스는 뭐냐? 실업률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이다. 그러면 실업률은 지금 만점고용 수준에 있다. 물가를 하는데 물가를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정부가 패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 문제는 내일 아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또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겠죠. 최종적으로 나온 시각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바이든 정부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10월 달에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게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인데요. 획기적인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인플레가 진전이 없었고 인플레 서프라이즈를 하지 못했고 트럼프의 수사가 발표가 결국 타이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이제 하원이 사실 공화당으로 바뀌느냐 이 대목이었는데요. 네. 오히려 상원이 공화당으로 바뀌는 확률보다 하원이 공화당 확률이 바뀔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렇게 가택에 대한 피습 사건이 결과적으로 노벰버 서프라이즈에 작용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한 것, 여론조사가 하나라 여론조사의 모든 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한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보면 하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겠다 하는 측면이 지금 한 85%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으로 교체되겠다 하는 확률이 지금 85% 나온다.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건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를 해서 민주당이 우세를 하고 있는 상원 부분도 공화당으로 교체할 확률이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계 정치 평론에서 가장 정표 있는 게 퍼리네코거든요. 아마 미국에서 그 정치학이라든가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정치학이 상당히 강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퍼리네코의 이 수치는 굉장히 평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여기를 보면 공화당이 사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기정사실한다 하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럼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 오히려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재정 인플레 부분이 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을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막 썼다는 얘기죠. 예. 이제 좀 막 썼다는 것을 시청자분의 인식을 더 돋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재정 지출이 인플레를 키웠다는 부분인데, 자 재정 지출을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다는 연준은 지금 지난 3월부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에 가는데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오늘도
사실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회의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열립니다는 열리고 있죠. 이집트에서 열립니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주력했던 게 기후변화 대응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으로 보면 디스액셔널리티 외부 불경제 효과가 큰 기후변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인 바이든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지적했습니다는 중국과 일본의 보유한 미 국채가 이렇게 매각함에 따라서 미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상이 불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 재무부가 미 국채에 대해서 바이백했던 것, 바이백은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중 유동성 풀린다, 신용 경상을 풀기 위해서 이 대목이 서로 사실 그 재정부의 지출이 증대해지면서 인플레를 효과를 이렇게 인플레를 키웠고 이것이 페드의 통화 정책의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긴축의 효과를 제한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대로 상하원을 공화당이 이렇게 될 때는 결과대로 보면 자 2011년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그 대통령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거든요. 네. 이때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연방부채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2011년 악몽입니다. 악몽입니다. 그래서 수치 가지고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장악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 그런 악몽 오바마 정부 민주당 정부가 있었으니까 그때 사례를 반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재정 지출 부분을 제약할 거다. 바이든의 재정 부분을 제철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 효과가 더 가시화되면 피봇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더 사라지겠죠. 이런 대목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 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한다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민주당은 사실 그 월가 정책에서 보면 비우호적이죠. 그렇죠. 기업에서 비우호적이고 네. 이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되면 월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정치적 측면에서는 환영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전칙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친월가, 친기업, 친증시 정책을 취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중산층 이하의 BOP 기층, 바텀업 피라미드, 이 전통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월가에 대해서 보면 뭐 전 앵커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는 초부유세를 한다든가 돈놀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겠다는 네. 얘기죠. 이런 데서 비우호적인 증시 정책을 했던 상태거든요. 그 이외에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태크레시 문제라든가 이것도 이게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반독점 규제에서 죽지했는데요. 태크레시라든가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주가를 올리지 못했던 요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태크레시 반독점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상원이 공화원에 의해서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중간선거에는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향후 1년간 중간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15%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기죠. 그렇죠.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끝나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 대목인데 금리 인상기가 1945년, 그다음에 1958년, 그리고 2018년, 1994년 이때였는데요. 이때 평균적으로 보면 12.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중간선거 이후에 크리스마스 특수 추수감사 특수와 함께 10월에 그 랠리 부분, 스마트 랠리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한국 부분은 너무 이제 좋은 점이 많습니다. IRA라든가 이런 증은 내일 이렇게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양대 이벤트로 예정돼 있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중간선거 어떤 점들 주요 포인트로 살펴보면 좋을지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